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52세가 된 주부이자 딸 둘의 엄마입니다. 27살 난 큰딸은 작년에 결혼했고, 둘째 딸만 시집 보내면 제가 이번 생에 할 일은 얼추 끝나는가 싶네요. 제 나이 주부님들은 아마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업 주부님들은 아마 집안 살림, 가족들 건강 챙기느라 바쁘실 거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나이에 작은 가게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월급 사장인 셈입니다만 이 나이에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으로 편안히 생활하고 있으니 그저 저에게 온 복에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큰딸이 시집 가고 나서는 가끔 집에 오면 자기 시댁 얘기를 입을 삐죽거리며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집은 형님이 얼마나 얌체인 줄 알아? 자기 교사라고 은근히 직업부심 부리고 내 앞에서 돈 많다고 오지게 잘난 척한다니까? 그러고 보면 엄마는 참 신기해. 큰엄마가 착한 것도 있지만 엄마한테 진짜 동생처럼 잘해주시잖아. 나 시집 갈 때도 엄청 도와주셨고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큰엄마가 조카한테 이만큼 해주는 경우는 없다더라. 그러니까 엄마도 네 엄마한테 잘하는 거 아니니? 너도 결혼해 사니까 시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알겠어? 그래도 형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봐. 어쨌든 계속 보고 살 식구 아니니?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엄마 말고 다른 데 가서 네 시댁 식구들 욕은 절대 하지 말어라. 당연하지 엄마. 아무리 시댁이라도 욕하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거 다 알아. 암튼 우리 큰엄마나 엄마나 참 우리 할머니 같은 성질 대단한 분 밑에서 어찌 그러고 살았나 몰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시집 가고 나니까 그게 보이네. 그러니까 시집 가야 어른이 되는 거지. 이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가니? 큰딸이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우리 딸은 시집 가고 나서야 엄마가 녹록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과 아빠가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걸 이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남들이 살면서 겪는 굴곡은 전부 겪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뜨는 바람에 남편 없이 삽니다. 남편이 노후 대비를 잘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겨우 있는 빚 갚고 살아보려나 싶더니 병들어 자기 노후 자금 치병하느라 다 쓰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큰돈을 빚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러니 제가 오죽 막막했겠습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살림 피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려면 제가 어찌 살아왔는지부터 대략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4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에게 시집 왔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있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저 시집 왔을 때 시누이들은 이미 시집 갔었고 시숙인 아주버님도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경기도 시흥에 살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는 일도 자주 있었는데요. 시집간 시누이들은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는 게 다였고 시숙 내외는 지척에 살다 보니 자주 보고 산 편입니다. 요즘은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별로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며느리는 시댁에서 그리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한성질 하시는 분이라 먼저 시집 온 형님도 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집안 자식들 다 소중하지만 장남이 제일 중하다고 하시는 분이었고요. 가족들 있는 데서도 듣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막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서 장남이 잘 돼야 온 식구들 일이 잘 풀리는 법이야. 네가 똑바로 내조를 못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니니? 그저 여자는 남자 말에 맞서지 말고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해. 네가 친정이 못 살아서 우리 아들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니? 원 말수 좋고 순종적이라 아들한테는 잘하겠다 싶어
없는 집인 거 알고 맺어줬더니만 자식복까지 없는 줄은 몰랐구나. 그거 알았으면 너 큰 며느리 어림도 없었어. 어머니가 막말하시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님이 뭐라 하시나 봤는데요. 형님은 심한 말을 듣고 나서도 별다른 싫은 내색을 식구들 앞에서 한 적이 없으십니다.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앞치마 벗어던지고 뛰쳐나갔을 텐데도 말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형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에 비하면 잘해주신 편이에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건가 긴가 민가 하면서 어머니 말에 따랐고 형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명절을 겪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시댁과 손절하고 안 보고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댁과 손절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참고 산 며느리가 많았죠. 저희 형님도 저보다 5년 앞서 결혼하셨는데 시어머니 등살에 시집살이 꽤나 매섭게 하신 분입니다. 저희 형님은 안타깝지만 아이가 없으십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형님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걸로 미뤄보면 아마도 형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참 고마운 게 많은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 무조건 형님 편이 된 건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바로 임신을 했는데 형님을 생각하면 참 조심스럽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첫애를 가졌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임신 때문에 그나마 다니던 직장을 관둔 상태였고 박봉인 남편 월급으로 사는 게 참 빡빡하고 힘들었어요. 살던 집도 양가 도움 없이 그 당시 전세 6천만 원에 대출까지 껴서 마련했고요. 대출금 갚고 살림하는 것도 힘든데 임신까지 한 게 마냥 기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형님에게 애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도 참 죄송했었죠.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질투하고 속상한 티를 분명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소식 알리기 전에 형님한테 먼저 조심스레 털어놓았는데 우리 형님이 참 대인배더라고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축하해주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미안해했던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먹고 살기도 벅차서 당장 애 가질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먼저 임신하게 돼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혹시 어머니 통해 소식 들으면 서운하실까 봐 형님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임신해도 시댁 가서 일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 동서. 그럼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야? 축하할 일을 왜 미안해하면서 말하는 거야? 뱃속에 아이가 들이면 서운하겠다. 동서가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아니까 나한테 전혀 미안해할 거 없어. 동서 혹시 입덧은 안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사줄게. 걱정이 무색하게도 형님은 참 따뜻하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먹는 거 돈 아낄까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형님이 만나면 늘 용돈도 쥐어주고 내 돈 주고 못 사 먹는 비싼 고깃집 가서 고기도 사주시는 분이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형님을 구박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한 번은 저도 식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낙 저도 화가 났던 일이라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형님은 명절에 시댁에 오면 며느리 왔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시어머니 대신 싫은 내색 안 하고 음식이며 살림은 다 하십니다.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정도로요. 다만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늘 구박과 잔소리를 시어머니에게 듣는지라 시댁에서는 형님이 우는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고 속상한 거 아주버님도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어서 형님을 아우들 앞에서도 다그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듣다 못해서 남편에게 말려보라고 시키면
억지로 나서서 고작 한다는 말이 아, 형, 그만 좀 해. 형수님 무한하게 왜들 그래. 엄마도 그만하세요. 이 정도 만류뿐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생각하면 저 임신하고 나서 시댁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명절 준비할 형님 생각에 부랴부랴 시댁으로 간 겁니다. 저는 명절 음식 준비하는 형님을 옆에서 거들고 밥상 차리는 형님 도와 밥상 차리고 뒷정리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구들 식사를 전부 챙긴 후에야 마주보고 밥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 힘들까봐 몸 상태 물어봐 주시며 반찬을 이것저것 제 앞으로 챙겨주셨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먹는 밥상으로 오시더니 밥상 위에 사과가 담긴 소쿠리를 탁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소쿠리에 담긴 사과가 굴러떨어지면서 형님 국그릇 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국물이 넘쳐 밥상 위와 형님 옷으로 튀었고 형님과 저는 놀라서 어머님을 쳐다봤었는데요. 어머니는 짐짓 당황하시더니 헛기침을 하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이, 손이 미끄러졌구나. 아이, 건네주면 빨리 받을 것이지 그거 하나 못 받는다니. 그러게 너는 밥을 빨리 먹고 치우지 시애미가 이런 것까지 퍼나르게 만드는 거냐? 얼른 먹고 과일 깎거라. 이렇게 몸이 굼뜨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냐. 둘째 봐라. 결혼하자마자 턱턱 애가 잘 만들어서는데 너는 왜 안 생기는 거냐? 이러면서 형님을 막 몰아세우시는데 형님이 너무 안 됐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형님 고생하셨는데 밥도 못 먹게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너무 놀라서 애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형님도 이만 일어나세요. 동서 먼저 가. 내가 뒷정리 마저 하고 갈게. 형님은 아주버님 눈치 보느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상을 치우고 가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난리 속에서도 TV만 보고 계시는데 그 꼴 보니 제가 다 열불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그럴 거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치우시겠죠. 아주버님, 다 들으셨으면 이제 TV 그만 보시고 형님 데리고 집으로 가셔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건방지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버님도 좀 너무하시네요. 쏘아붙이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주버님은 형님 쪽을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신 잘못은 끝까지 모르시는지 제 반응에 노여워하셨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혼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 이뻐한다고 이렇게 기어오르라고 한 적 없다. 가긴 어딜 가? 과일까지 깎아먹고 설거지 다 하고 가라. 저는 어머니가 소리 지르든 말든 그 길로 나와 남편 차에 타버렸는데 그 사건 겪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애 못 가진 거 가지고 형님 잡는 거 보니 앞으로 얼굴 맞대고 살 날이 까마득한데 진짜 너무 소름 돋았달까요? 형님은 미련아리만치 착해서는 그런 수모를 겪고서도 아주버님과 이혼하겠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짐작건대 경제적인 문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주버님은 그때 유통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돈을 굉장히 잘 버셨던 걸로 압니다. 형님은 가정주부였지만 아주버님 사무실 일 도와주시면서 아마 일도 많이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도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본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살가운 남편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형제에는 또 기가 막히게 두터워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큰아이 낳을 때도 형님이 저희 출산 비용하라며 돈 보태주신 건 작은 거였어요. 저도 남편과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더니 몇 달 월급이 밀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미 아이가 둘 있었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 키우는 엄마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니까
저는 돈 얘기할 것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친정도 어려운 형편이라 말도 못 꺼낼 상황이었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일절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장 돌 때 분유 살 돈도 없고 기저귀도 못 사서 천기저귀로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들 마시는 거 못해 먹이는 게 참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회사에 여전히 목을 메고 있었고요.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우리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부부싸움을 했더랬습니다. 주부인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릴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형님에게 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형님이 너무나 흔쾌히 3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동서, 도와달라는 말을 뭐 그리 어렵게 하고 그래. 난 서방님이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몰랐지 뭐야. 어려운 일 있으면 진작 말 좀 하지 그랬어. 이거 얼마 안 되긴 한데 당분간은 식비에 보태서 써. 혹시 다음 달에도 서방님 월급 못 받으면 꼭 말해. 망해가는 회사 기대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얼른 알아봐야 하는 거잖아.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거래처 중에 사람 구하는 데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할게. 형님, 맨날 받기만 하고 제가 해드리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그런 말 말어. 애들 안쓰럽게 먹는 거 아끼지 말고 고기도 해 먹이고 그래. 알겠지? 내가 봐서 또 보태줄 테니까. 형님은 본인 애가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을 엄청 이뻐했습니다. 물론 아주버님도 조카들을 아주 예뻐하셨고요. 애들 때문에 형님 부부와 조금 더 가깝게 지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목돈을 갚으란 말도 없이 빌려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월급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소개해 주셔서 그 고비를 어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반년 동안 월급 없이 버티는 동안 빚이 늘긴 했습니다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그 어려운 시기 수소문해 주셔서 새 직장으로 무사히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제가 서먹한 사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형으로서 도움 주신 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들도 어렸고 저도 어렸을 때라 참 힘들었는데 형님이 안 도와줬다면 아마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인생 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 뒤로도 사는 게 결코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크는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직장을 그만두고 다니는 걸 반복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때그때 사는 게 급한 나머지 돈을 모을 수도 없었고 결혼 10년이 넘어가도록 내 집 마련도 못했습니다. 애들 자라는 동안 형님은 저희 애들을 참 살뜰히도 챙겨주셨습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항상 잊지 않고 챙겨주셨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명절 때는 늘 애들 세뱃돈에 용돈에 챙겨주시고 애들을 예뻐했으니 애들 역시 큰엄마를 참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이 넘어가도록 시어머니가 형님을 대하시는 건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이나 시누이 애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형님 구박하는 게 덜했었고요. 저도 초반에는 어머니 말에 토다는 게 10번에 한 번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저도 부당하게 생각되는 건 지체 없이 따지기도 했고 형님 편을 들기도 했었네요. 그러니 어머니 눈에는 제가 곱지만은 않으셨나 봅니다. 게다가 손 귀한 집에서 딸만 둘 낳았다고 저도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애들이 둘 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식당 서빙이나 마트 캐셔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애들 학원비를 보태려고 했습니다. 없는 돈 쪽에 저축도 겨우 해가면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았네요. 아마 그 시절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쳤습니다. 어디 나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우리 집 사정을 이제야 속 시원히 얘기해 보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형님 부부에게 일어난 사건이긴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참 그렇더군요. 회사야 월급 바라보면서 사니 큰 욕심 없이 다니게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만져본 사람들이라 더 큰 돈을 위해 가감히 일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사업은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 아주버님은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사업이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하루는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 엄마, 형이 우리 형이 잘못됐대. 지금 경찰한테 연락받았는데 형수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내가 얼른 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당신도 애들 놔두고 얼른 와서 형수 좀 챙겨.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 뭘 어쩌셨다고?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대체? 정확히 확인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어머니 충격받으실까봐 아직 말 못했어. 일단 당신도 병원으로 빨리 와줘. 남편이 전하는 소식은 아주버님이 잘못됐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어음도레이를 맞추지 못하고 부도가 나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상은커녕 제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지라 우리 온 가족이 전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쭉 형님네가 잘 사는 것만 봤기 때문에 형님이 한참 힘들다는 말을 할 때도 금방 회복하실 거라고 가짜는 위로를 했더랬습니다. 돈이 없는 건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아주버님에게는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중요했던 일이었나 봐요. 어머니는 늘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이 잘 돼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으니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주버님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고 나서 원망의 화살은 고스란히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예전에 애 못 낳는다는 구박은 구박죽에도 못 낄 정도로 형님에게 심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남편까지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어쩔 거냐? 너는 마누라라는 년이 네 남편이 그런 생각하는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은행 빚을 져서라도 네 남편 도와줬어야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죽은 아주버님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형님 속도 말이 아닌 거 아시면서 어쩜 이러세요. 막말로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죽으라 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엉엉 우시며 그러셨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고. 내 아들 잡아먹으면 내가 왜 봐야 한다니. 전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제사를 지내겠다고 오니? 당장 나가라. 제가 어머니를 말려도 어머니는 결국 형님에게 꼴 보기 싫다며 집에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통한 어머니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피부치 하나 없이 혼자 남겨진 형님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없는데 형님이 시댁에 안 온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저 역시 형님이 더 이상 험한 꼴 당하는 게 보기 싫어서 일단 형님 마음부터 추스르고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아주버님이 남긴 빚은 몇 억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살던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털어 빚을 갚고 나서도 빚이 남아서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뒤 형님이 하루는 제게 연락을 주시더니 잠깐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형님 형색을 보니까 그간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형님, 이제 얼추 정리 좀 하셨어요? 얼굴이 너무 상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형님 몸도 좀 챙기셔야죠. 차마 뭐라 위로할 말이 없어 형님 몸 챙기라는 말을 먼저 꺼냈는데 형님이 제게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동서, 나 내일 바로 친정으로 가. 지방이라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연락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려고 만나자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정말 급해서 말이야. 동서 돈 있으면 나 조금만 빌려줄 수 있어? 한두 달만 쓰고 내가 꼭 갚아줄게. 형님이 돈이 급하셨는데 애초롭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한때 여유롭게 살던 분이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재산까지 없어졌는데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었고 제게 어렵게 부탁하시는 걸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 경제적으로 여의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애들 대학 가면 등록금으로 쓰려고 10년 동안 적금을 부었던 통장이 있었습니다. 대략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있었는데 퍼뜩 그 통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고 푼돈으로 생색내긴 싫었고 제 수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돈으로 형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형님, 제가 큰돈 못 도와주는 거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형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닌 돈이긴 한데 1,000만 원 제가 적금 깨서 드릴게요. 이거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바로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저한테 계좌번호 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울 듯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정말 고마워. 내가 어려워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등 돌리고 없는 거야. 돈 100만 원 빌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선뜻 이런 큰 돈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떠나지만 나중에 자리 잡고 꼭 연락할게. 그동안 애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 살아. 알았지? 형님도 참 다신 안 보고 살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친정 가셔서 마음 잘 추스르시고 안정되면 꼭 연락하세요. 애들도 큰엄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어찌됐든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죠. 저는 형님에게 10년간 부은 적금을 망설임 없이 깨서 붙여드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형님이 친정 가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 봤다는 말을 하며 돈을 드렸다고 털어놨는데요. 저는 그때 남편에게도 실망했습니다. 남편이 대뜸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뭐야, 당신 미쳤어? 형수는 어쨌든 이제 우리랑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잖아. 애도 없는데 우리 얼굴 보고 살 일이 있겠냐고. 근데 나랑 상의도 없이 1,000만 원 적금을 깨는 사람이 어딨어? 나 참.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건 생각 안 해? 내가 돈만 더 많았으면 더 드렸을 텐데 그것밖에 못 드려서 미안하더라. 우리랑 연락 안 하고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어머니가 형님 얼마나 구박했는지 옆에서 보고도 그 돈 아깝다는 말이 나와? 당신 정말 실망이다. 뭘 줬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형수가 갚으라고 해. 나 그 돈 돌려받을 생각하고 드린 거 아니거든? 그딴 소리 하지 마. 그 돈 당신 돈으로 모은 거 아니고 내가 모은 거야. 나 지금 소름 돋아. 당신도 어머니랑 다를 바가 없네. 형님에게 적금 깬 돈을 건네었다고 화를 내는 남편과 말다툼까지 하고 저는 마음이 상해 한동안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형님과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찌 사는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저와는 잘 지내겠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시댁 가족이니 아마 형님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가끔 형님 생각하면 늘 잘 지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은 흘렀고 아주버님 그렇게 가고 5년 후 시어머님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시숙 돌아가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때부터 계속 알아놓으셨으니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살던 아파트 처분에 어머니 앞으로 된 빚 갚고 나니 형제들한테 딱 3천만 원씩 돌아가더군요. 그거라도 어디인가요? 저희는 어머니가 남긴 돈을 보태 대출을 끼고 겨우겨우 2억이 좀 넘는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에게 돈 들어갈 일이 한창 많을 때라 저는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보니 아이들이 쑥쑥 커가는 동안 저는 시들어가는 줄도 몰랐더라고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마칠 때까지도 저와 남편은 돈에 허덕거리며 살았습니다. 애들과 좋은 데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등바등 살았음에도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살림이 피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현실은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평범한 중년 아줌마였네요. 게다가 일하느라 저를 돌보지 못해 그런가 40대 중반부터는 얼굴이 훅 가더군요. 50줄에 들어서면서는 내 몸도 의지와 상관없이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에 내 몸이 힘드니까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시집 갈 때까지는 큰일만 없이 살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집이든 위기 없는 집 없듯이 하필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도 남편이 췌장암 걸리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사는 게 바빠서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찍 발견할 병을 키운 건가 싶어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저를 고생시킨 남편이지만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했는데 어찌 남처럼 믿기만 하겠나요? 우리 딸들과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남편 병관호에 매달렸지만 남편은 췌장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발병한 지 채 2년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인생 별거 없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편도 인생 절반이 넘는 시간을 가족을 위해 일만 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 6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죽을 줄은 몰랐겠죠. 갑작스레 남편을 보내고 빈소를 차리면서 우리 딸들이 주변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 빈소를 차리고 나자 시누이 가족들은 물론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남편이 세상 떠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득 15년 전 연락이 끊겨버린 형님이 생각이 났습니다만 연락할 길이 없으니 어쩌겠나요? 장례 첫날은 저와 딸들 모두 손님들 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장 슬프거나 눈물이 나지도 않았네요. 몇 차례 손님들이 들이닥쳤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서 저는 딸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문 밖으로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가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이러는 겁니다.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세월이 지났다지만 그 목소리를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달음에 형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15년 세월이 저만 스치고 지나간 건 아니더군요. 형님은 저보다 6살 많은 나이였는데 그때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살도 많이 안 찌고 곱게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웬 키 큰 장정이 한 명 같이 왔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누군지 묻지도 않고 형님 손부터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형님, 소식을 어찌 듣고 오신 거예요? 어쩜 그동안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주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건강히 잘 지낸 거 맞죠? 딸들도 놀란 반 기쁨 반으로 큰엄마를 반겼습니다. 큰엄마, 저 지혜예요. 큰엄마 생각 많이 했는데 대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네가 지혜니? 세상에, 길 가다 봤으면 못 알아봤을 뻔했다. 예쁘게 잘 컸구나, 응? 형님은 딸들을 흐뭇하게 보고는 천천히 얘기하자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서, 세월 참 빠르다 그렇지? 내가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어떻게든 이 악물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래도 늘 애들이랑 동서 생각하고 있었어. 어쩌다 막내 신우 지인이랑 연락이 닿아서 소식 듣게 된 거야. 소식 듣자마자 부산에서 출발한 건데 하마터면 늦을 뻔했네. 아픈 사람 옆에서 돌보느라 고생 많았겠다, 동서. 형님은 대체 어찌 지내신 거예요? 좋은 날도 보고 나쁜 날도 얼굴 보고 살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꼭 연락 끊지 말고 살아요, 형님.
그래, 우리 그러자. 내일 발인이라 그랬지? 내가 일 때문에 내일은 오기 힘들 것 같아. 온 김에 15년 전에 내가 동서한테 빌려간 돈 갚으려고 해. 네? 아이고, 형님.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래요. 저 그 돈 형님한테 돌려받으려고 드린 거 아니에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동서, 동서가 빌려준 돈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 줬는지 알아? 지금으로 따지면 나한테는 10억의 가치를 가진 돈이었어. 다들 나한테 등 돌릴 때 동서만 유일하게 나 도와준 거야. 내가 그걸 어찌 잊겠어? 일단 받아도. 이거 내가 동서한테 빌린 1,000만 원 이자 쳐서 주는 거야. 형님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건장한 남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비서, 아까 내가 준비하라고 한 수표 있지? 그거 전부 건네드려. 그러자 형님 옆에 있던 남자가 가방에서 웬 봉투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고는 액수가 많으면 돌려드리겠다 생각하고 무심코 봉투 안을 확인하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 무려 1억짜리 수표였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이요. 세어보니 10장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대체 이런 큰 돈을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형님, 저는 이렇게 큰 돈은 못 받아요. 제가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려 하자 형님은 마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부담 가지지 마. 내가 말했지? 동서가 나한테 빌려준 1,000만 원은 나한테는 10억이나 다름없다고 했잖아. 동서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거 전에 들었어. 서방이 마음 투병하느라 빚도 졌다며? 장례비에, 납골당비에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 많을 테니까 받아둬. 그리고 빚 같은 거 싹 다 갚아버리고 앞으로는 내 사업 좀 도와줘야겠다. 나 다음 달에 부산에서 올라올 거야. 이미 아파트도 다 봐뒀어. 저는 돈을 못 받겠다 하고 형님은 돈을 받으라 하고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제가 지긴 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봤던 터라 가슴이 벌렁거리더군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았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형님이라는 귀인이 나타나 이런 돈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15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뛰고 만나 갑자기 이런 행운을 저한테 안겨준 사람이 형님이라니요. 형님, 대체 그동안 뭘 하고 지내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간 남편한테 배운 게 사업 수완이잖아.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어떻게든 살궁리하다 보니까 성공이 따르긴 하더라. 운이 따라준 것도 있고 말이야. 그날 형님과 밤을 새워가며 지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도 15년 전 제게 1,500만 원을 빌려 친정인 부산으로 내려간 얘기부터 시작해 식자재 관련 일을 하다가 체인점 사업을 시작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연 매출 50억이 넘고 직원도 12이나 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같이 온 직원은 형님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라고 하더군요. 마침 경기도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 제가 사는 수원에서 1호점을 내면 저더러 가게를 맡아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간 완전 능력자가 되어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새삼 예전 시어머니에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던 형님 모습이 오버랩되며 지금의 형님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뭐래도 성공할 사람이었나 보네요. 형님이 잘 산다니까 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 이제 우리 같이 늙어가자. 이제는 일 크게 안 벌릴 거야. 나도 이제는 한숨 돌리고 살까 해. 동서는 점포 관리만 신경 써주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나랑 운동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자고. 제가 살면서 나쁜 짓 한 건 없지만 나 먹고 사느라 그리 착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싶네요. 왜 없어? 동서가 옛날에 나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내 편 들어줬던 거 생각 안 나?
그리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선뜻 돈 준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동서가 착하게 산 거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세상 떠난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인데요. 저는 형님을 만나 눈물이 쏙 들어갈 만큼 기뻤습니다. 그날 형님과 재회한 이후 정말 형님은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를 왔고 저는 형님이 말한 가게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님에게 혼나가면서 일도 배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힘들게 산 게 언제였냐는 듯 편안하면서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저는 월급쟁이 사장입니다만 이렇게 형님 사업에 기여한다는 걸로 너무나 기쁩니다. 저와 형님은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운동도 다닙니다. 저는 형님이 준 돈 덕에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남편이 투병하면서 남긴 대출도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째 딸 결혼할 때도 남부럽지 않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저는 인생이 전성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인생을 하나둘 정도는 나가야 하는 지금이 전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형님 덕이 가장 크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형님을 공치사하면 형님은 오히려 이러십니다. 동서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도 있지만 내 입장을 자기 일처럼 이해하고 도와준 거 그거 정말 고마운 거더라. 동서가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왔다고 생각해. 저도 힘들게 살았지만 사실 그동안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늘 측은지심을 가지곤 했고 제 형편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살긴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큰 복으로 돌아온 거 보면 아마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닌 것 같네요. 제 사연이 그동안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 갈등 이야기로 지친 구독자분들께 잠시나마 마음의 따스함을 안겨드렸길 바라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가족들과 갈등 없이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